자, 여기 오늘 그 부가가치세 나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회계 끝내고 부가가치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 뽑으신 거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안 했던 건 회계 1급하고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 1급 재무회계 영상은 다 올려놨어요. 알죠? 회계 1급 강의 영상 파트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모자란 거 있으시면 그거 봐주세요. 자, 가시죠. 여기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변경 오류 수정. 여기가 이제 회계 1급에서는 안 나, 회계 1급에서는 안 배우시는 세무 2급에서 새로 이제 여러분들 추가가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이론 출제 1순위에요. 출제 1순위. 맞죠? 출제 1순위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출제가요, 3번 연속 된 적도 있어요. 우리가 그 회계, 재무회계 쪽이 5문제 나오잖아요. 세무 2급은 회계, 재무회계가 5문제가 나오는데 3번 연속으로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범위가 되게 좁은데, 그죠? 범위가 좁은데 5문제면 그 많은 페이지 중에. 예. 그래서 여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좀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 말로 나옵니다, 말. 예. 자, 보시면 자, 일단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자, 우리가 오류 수정이란 잘못된 거를 바르게 잡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외상으로 제품을 팔았어요. 외상으로 제품을 팔면 우리가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 적어야죠, 여러분들. 맞죠? 왜냐면 인도했으니까. 근데 회사가 제품 매출을 안 적은 거예요. 그러면 회계 기준을 위반한 거죠, 여러분들. 회계 기준을 위반해서 오류 수정은 우리가 올바르게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이게 오류 수정이고, 오류 수정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회계 변경은 뭐냐면 우리가 뭐 이제 기업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중대한 변화가 있어요. 뭐 코로나가 터졌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로 뭐 바뀌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변화가 생겨가지고요. 원래는 내가 기업 회계 기준에서 당초에 인정됐던 방법을 썼던 거예요. 예를 들면 후입선출법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당초에는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후입선출법을 쓰고 있었는데 후입선출법은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재경관리사 가시면 우리가 배우는 기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나라들이 쓰는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가 아닌 우리나라 기업에서 상장 기업 아닌 기업에서 쓰는 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재경관리사나 아니면 세무사 회계사 시험을 보신다면 또는 세무 공무원 그쪽으로 보는데 그쪽은 아예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좀 동떨어져가지고 시대에 동떨어져가지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후입선출법 아직까지 인정해요. 그래서 후입선출법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도 다 대부분 후입선출법을 쓰지 않는 추세여가지고 우리 회사도 그래 선입선출법으로 바꾸자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선입선출법이든 후입선출법이든 인정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뭔가 여기 있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서 또 다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으로 바뀐 거예요. 알죠? 환경이 바뀌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계 변경 이쪽에서요. 시험에 이제 여기는 잘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쉬워서. 왜냐면 자, 정당한 회계 변경이라는 게 있고요. 정당하지 않은 회계 변경이 있어요. 그럼 정당한 회계 변경은 뭐냐? 여기 있죠?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기업 환경이 되게 중대하게 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 수용은 우리 회사가 속하는 업종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제조기업이어야 돼. 제조기업. 알죠? 뭐 제조기업이었는데 제조기업 대부분이 선입선출법을 쓰고 있는데 나 혼자만 후입선출법을 쓰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맞죠? 근데 내가 혼자 쓰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나 혼자만 동떨어진 방법인데 그 동떨어진 방법이 시대하고 좀 역행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바꾼 겁니다. 아시죠? 그게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 수용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기업 회계 기준의 제정 및 개정은 말 그대로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바뀐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히 기준에서 우리가 하라고 시켰으니까 해야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당한 회계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정당하지 않은 회계 변경이 있고요. 이거예요. 자, 세법의 규정이 바뀌었대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세법의 규정이 바뀌었다고
회계를 장부를 세법에 따라가요. 우리는 회계를 배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세법 규정이 바뀌었다고 우리는 회계를 하다가 저희 세법 규정으로 가면은 이거는 그냥 모든 걸 세법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회계하고 세법은 아예 목적 자체가 달라요. 세법은 정확한 세금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우리 회계는 세금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죠, 여러분들. 주주한테요. 알죠? 그래서 뭐 당연한 거죠. 그럼 세법 규정이 바뀌었다고 세법 규정에 따라서 변경하는 건 이거 미친놈인 거예요. 물론 쓰기도 해요. 아시죠, 여러분들? 너무 미친놈은 아니지만 물론 세법에서 여러분들 내용 연수 정한 거 있으면 세법 거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마찰 좀 피하기 위해서. 아셨죠? 뭐 어렵지는 않으시죠, 크게? 이쪽은. 자, 그럼 여기부터가 찐이에요,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동네입니다. 특히 이쪽 파트, 요 아래 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요쪽 파트요. 알았어? 이쪽 파트 중에 맨 아래 걸 시험이 정말 많이 냈어요. 우리 시험에서. 자, 해보면. 무섭죠, 요즘 어저께도 날씨가 쨍쨍하다가 갑자기 집 가고 있는데 비 와가지고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날씨 종잡을 수가 없어. 그죠? 오늘도 비 많이 온다면서요. 맞나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 그래요? 비는 물론 김태희랑 같이 있죠. 자, 여기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머리가 시키는데 어떡합니까? 해야지 뭐.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회계 변경은요, 다시 정책의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말 그대로 여기 추정의 변경은 회사가 당초에 추정치 쓰던 거 있죠? 그 당초에 쓰던 추정치를 변경하는 걸 우리가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변경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내가 보고를 할 때 쓰이는 원칙을 바꾼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추정하고 정책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그래서 정책이 당연히 중요해요. 그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우리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재무제표잖아요, 여러분들. 추정은 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냐면 주관이 좀 개입이 돼요. 추정이라는 거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일단 요 아래 거 대비할 제가 괜히 여러분 얘기하겠어요. 아래 거 대비하려면 회계 정책의 변경이 중요한 거고요. 추정의 변경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거죠. 그죠? 요 정도 캐치하시고.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요 정책의 변경을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시기에는 뭐 정책의 변경이 4개고 추정의 변경이 3개인 것 같지만 추정의 변경이 보이시죠? 대부분의 것들. 여기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것들 우리가 추정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정의 변경이 원칙이고요. 정책의 변경이 딱 4개밖에 없어. 이 4가지를 외우시면 나머지는 다 추정의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출제해요, 여러분들. 그때로 해보면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이에요. 여러분들 주석이 재무제표인가요, 아닌가? 주석? 질문 드리는 건데. 자, 주석이 여러분들 재무제표 맞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내가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주석에다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뭐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주석류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후입에서 선입으로 바꿨다라는 거 표시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자,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산 거예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산 건데 다른 회사의 주식을 내가 동일한 가격으로 살 수는 없죠? 맞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사면 가격이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그 유가증권의 취득 단가를 얼마로 볼 거냐가 좀 문제가 돼요. 맞죠?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듣고 보셔도 돼요. 얘는 시험 안 나오니까. 알죠? 뭐 어떤 방법을 쓰는지는 안 나와요. 우리가 유가증권은 선입하고 후입을 쓸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럼 주식 먼저 사온 주식이 어떤 건지 보이세요? 요즘은 또 전자잖아요. 먼저 사온 주식을 알 수가 없어요. 주식이 여러분 옛날로 따지면 조기가 낡으면 옛날 거고 빳빳하면 막 요즘 거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증권은 취득 단가를 산정하는 게 우리가 이동평균 아니면 총평균법 같은 평균법밖에 못 써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동에서 총으로 바꾸든 총에서 이동으로 바꾸든 얘도 주석으로 공지해줘야 되거든요. 알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표시통화의 변경.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통화가 무조건 우리나라 돈 원이 아니에요, 절대.
뭐냐면 그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요 주로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서 농기계라든지 건설 주택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두산 밥켓이라고 그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농기계 뭐 이런 거 농업 한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주택을 건설해 주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걔네들은 실제로 표시할 때 달러로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통화는 다 달러로 받거든요. 아셨죠? 그리고 뭐 일본에서 주로 우리가 드라마 제작하는 또 한국 기업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엔화로 표시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주요 결제 통화, 받는 통화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표시 통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학원에서 이제 원이었다가 달러로 바뀐 거예요. 주로 이제 미국 회계를 해가지고 다 외국인이래. 예를 들어 가지고요. 알죠? 이해되시겠어요? 이것도 주석으로 공지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시면 재경관리사나 그냥 국제회계 기준에서 쓰는 애들은 동그라미 4번을 내거든요. 다행히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쓰는 거 안 내고 뭐냐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밖에 안 하셨을 거예요. 12월 31일에. 맞죠? 우리가 분명히 자산은 평가한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증권도 평가했고 뭐 재고자산도 평가했고 외환회계도 평가했죠. 유독 유형자산만 평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해봤을걸요? 시가로 평가하는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없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원가 모형이라고요. 원가 모형이 취득 원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원가 모형. 그러니까 감가상각만 하고 시가로 평가하지 않는 거 우리가 원가 모형이라고 불러요. 이제 용어만 챙기시면 돼요. 그다음에 재평가 모형은 감가상각도 하고 그다음에 기말에 시가로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죠, 여러분들. 안 끼쳐요? 우리 감가상각 하는 것도 빡쳐 죽겠는데 시가로도 평가해요. 맞죠? 이건 재경관리사 그쪽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다 추정의 변경이라는 겁니다. 알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요 아래 거 대비하겠습니다. 아래 거. 요 아래 거 대비. 아래 거 대비해 볼게요. 자, 여기. 자, 회계 정책의 변경하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의 구분이 어렵대요. 어렵대요. 그럼 어려우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뭔가 구분을 못하면 우리가 예외로 가요? 원칙 가요?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다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의 구분이 어려우면 추정의 변경으로 봐요. 여기 원칙이잖아요. 대부분의 것들이 추정의 변경이니까 둘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그냥 원칙 따라가자. 추정의 변경으로 봐요. 얘를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라고 엄청나게 됐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원칙 예외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걸 외우고 계셔야 이 문구가 풀려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이에요. 요거. 자, 첫 번째 줄은 둘을 구분 못하는 거고요. 여기. 두 번째 줄은 뭐냐면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진대요. 이건 구분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알긴 아는데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이 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같이. 구분할 줄 아는데. 아셨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약속으로 따지면 갑자기 이거죠. 처음에는 이제 우리 그 결혼식 장문 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 가지고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장인 장모님이라든지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상견례가 잡혀 있어요. 알죠? 상견례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가 야 우리 술 한잔 하자라고 해 가지고 친구하고 술 약속이 같은 날짜 잡힌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단은 그 같은 날짜 같은 시간이에요. 알죠? 내가 상견례 가다 다시 저쪽으로 갈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뛰어가고 알죠? 없어요. 그럼 어디부터 가요?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친구한테 가요? 그럼 그날 파혼이에요? 알죠? 그래서 뭐예요?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 중요한 것부터. 그래서 둘을 같이 이루어지면 정책의 변경이 중요하다면서요, 여러분들. 아까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변경부터 먼저 계산을 해요. 이 누적 효과라는 거 설명할 거예요. 알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을 먼저 하고 추정의 변경을 나중에 해요. 둘이 같이 이루어지면 아셨죠? 말 문제 대비해 주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짜증나는 게 요놈 새끼예요, 요놈 새끼. 우리가 이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 얘인데 막 짜증나잖아요, 여러분들. 예.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좀 설명을 할까요? 여기다가 좀 설명할게요. 좀 칸이 좀 남는 곳에다가. 자,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보면은요. 여기다 좀 써볼까요? 여기다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네. 자,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요, 2022년 있죠, 여러분들. 22년이래. 2021년까지 있잖아요. 2021년까지는요, 정액법, 법을 사용을 했어요. 아셨죠? 정액법을 사용을 했고요. 이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총 얼마였냐면 감가상각비가 뭐 예를 들어서 6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랬다가 이제 우리 회사가 2022년부터요. 정률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회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건 정률법이잖아요. 그럼 지금 바꾸고자 하는 방법으로 요 감가상각비 같은 거 있죠. 걔를 했을 경우에 감가상각비가 지금 사례에서는 감가상각 방법이니까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률법으로 했더라면 감가상각비가 얼마였을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처음부터 감가상각을 했더라면 요 감가상각비는 8억이래요. 자, 이 말이에요. 2021년도까지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했더라면 감가상각비는 8억이었던 거예요. 당초에 우리는 정액법을 쓰고 있었고 감가상각비가 6억이죠. 되세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차이 있죠. 요 6억하고 요 8억과의 차이 있죠. 얘를 우리가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회계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뭐 정액법하고 정률법을 둘 다 인정하죠. 맞죠?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우리 시험에서 누적 효과 구하라는 말은 누적 효과를 구하라라고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알죠? 그거는 우리가 회계사, 세무사 시험이고요. 알죠? 누적 효과가 뭐냐면 들어보세요. 누적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작년도까지 작년도가 되게 당연히 올해부터 바꾸는 거니까. 자, 작년도까지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 당초의 감가상각 방법을 썼을 경우에 우리가 수익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방법을 과거부터 전년도까지 적용했었을 경우에 우리가 해당 수익 비용과의 차이 있죠. 이건 누적이잖아요, 여러분. 비용이 딱 하루만 발생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2013년도에 설립됐으면 201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누적이죠, 누적. 됐죠? 그래서 요 2억을 우리가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다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럼 이럴 수 있겠죠? 여기다 해보면 그러면 이거 우리가 예를 해석을 하면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2억을 과소했죠. 정률법으로 했더라면 8억인데 당초에 정액법으로 해서 감가상각비가 2억이 과소됐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과소되면 우리가 당기순이익은 2억이 과대됐겠죠.
이해되세요? 2억이 과대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가 이익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2억이 과대됐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마인드매? 그러면 이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방법이. 꺼도 돼. 어떻게 하지, 이거? 되세요? 이해? 여보? 아니구나, 이거. 이렇게 돌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못 따라가지고. 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방법이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여기. 자, 소급법 있죠, 여러분. 소급이 뭔지 아시는 분? 소급한다. 소급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재 만들어진 거 있죠? 지금의 것을 과거에도 적용시키는 걸 우리가 소급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횡단보도에서 이제 그 파란불이 켜질 때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차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그 찍히면 벌금 한 7만 원 낸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사람을 치게 되면 이제는 뭐 징역 처하고 알고 계세요? 그게 아마 7월 달부터 적용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소급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과거에도 그런 짓을 한 놈을 싸잡아서 다 징역 매기든 벌금 8만 원 때려버리는 거예요. 맞죠? 이게 소급법이에요. 그래서 법은 소급이 금지예요. 금지, 원칙 금지입니다. 맞죠? 소급을 하면 무서워서 살겠어요, 여러분들? 맞죠? 막 갑자기 이제 독재 정권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뭐 살인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총살이다, 막 이렇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소급한다라고 하면 과거 했던 사람들은 총 맞아 죽어야 돼 다. 아주 물론 그게 좀 제 입장에서 타당하다 보긴 하지만 아셨죠? 그럼 소급법은 왜 소급을 하냐면 중요해서 그래, 중요해서. 맞죠? 많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회계에서는 소급을 시키는 겁니다. 정률법으로 바꾸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소급법은 여기 보시죠. 일단 얘부터 할게요. 소급법은요, 과거의 재무제표를 다 뜯어 고칩니다. 얘는 다 정률법으로 다 고치는 거예요. 소급하는 거니까. 지금 정률법으로 바꾸고자 하잖아요. 그럼 과거의 정액법으로 되어 있던 걸 다 정률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비교 가능성이 유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의 성적을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 아니다. 여러분이 면접관이에요. 여러분이 면접관인데 어떤 사람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얘의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아시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수음이 양가였다가 이제 2학년 때는 수음이 양가가 아니라 갑자기 생판 모르는 뭐 백두산, 한라산 뭐 갑자기 산으로 어떤 선생님이 알죠? 그러니까 뭐 한라산이 뭐 이렇게 백두산이 가장 높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 그죠? 그랬다가 이제 3학년 때는 갑자기 두만강.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가 다르면 비교가 안 돼요. 알죠? 근데 우리가 수음이 양가라는 성적 체계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쭉 유지가 되면 그거는 비교가 되죠. 맞죠? 통일이 되는 게 비교가 좀 돼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소급법은 정률법으로 다 갈아치워버리는 거잖아요. 재무제표를요. 그럼 모든 게 정률법으로 새롭게 다 돼 있겠죠. 통일돼 있겠죠. 그래서 비교가 된다 그 뜻이에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 단점은 뭐냐면 뜯어 고친 거예요, 여러분들. 신뢰성이 저해가 돼요. 되세요? 뜯어 고쳤다라는 게 신뢰가 안 가죠. 자, 예를 들어 보면은요. 예를 들어 보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사례 들면 여러분들 그래서 얘한테 욕을 좀 많이 먹었어, 진짜로. 사례 들어가지고 사례가 이해하긴 직방인데 이게 좀
얘는 직방인데 이게 좀 이의제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사례가 좀 그지 같다고. 한번 해볼게요. 좀 여러분들 좀 죄송해요. 일단 미리 사과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여기서부터 또 주가 뭔데 이렇게 해서도 자, 남자친구의 얼굴 보고 만났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안 봤어. 성격 그런 거 무시하고 얼굴 보고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시겠죠? 얼굴 보고 만나셨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남자친구의 집을 갔는데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진을 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얼굴이 아니야. 알고 봤더니 갈아엎은 거예요. 그럼 남자친구의 이제 인성 같은 거 안 보고 우리 얼굴만 봤죠? 그럼 남자친구를 보는 순간 신뢰가 떨어져요. 그래서 신뢰가 져야 돼요. 고쳤으니까. 그죠? 사례는 완벽한데 이제 성형으로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너는 얼마나 잘나는데 그거 저할 말이 없죠. 저도 잘 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그대로야. 그러면 신뢰가 봐가지고 뚝뚝뚝 역시 너는 처음부터 그랬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소급을 왜 하냐면 중요하니까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급법은 어디에서 쓰냐면 일단 정체계 변경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회계 정체계 변경에서 일단 소급법 써요.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류는 중요한 오류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오류가 있거든요. 그건 주로 금액의 크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100만 원이 껌이죠. 그럼 중요하지 않은 오류가 1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어우 잘했네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 거기 그러겠죠. 맞죠? 야, 막 매출이 1년에 여러분 300조잖아요 걔네들은. 맞죠? 300조인데 100만 원 비었으면 어우 야 잘했다 너 그거밖에 안 틀렸니? 맞죠? 우리 학원에서 100만 원 비었어요. 바로 두드려 맞죠? 저만 잘릴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 맞죠? 그래서 중요한 오류면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니까 소급법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가 2억이었잖아요. 그럼 중요하다라는 건 조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아까는 여러분들 우리가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8년 동안의 누적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8년 동안의 누적은요, 우리가 우리가 당기 순이익에 반영하면 안 돼요. 이해돼? 우리가 수익 비용이라는 건 2월이 안 되잖아요. 8년 동안 아까 감가상각비가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쌓여 있던 거잖아요. 맞죠? 쌓여 있던 거니까 얘는 조작을 하면 안 돼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조작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단기순에 영향을 줘버려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월이 되는 어디 여기 있죠?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라는 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자, 그거고. 자, 그 다음에 단기 일괄 처리법은 뭐냐면 그냥 단기의 손익으로 떠는 거예요.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요. 왜냐면 금액이 안 중요해서. 금액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오류의 차이가 얼마냐면 한 100만 원밖에 안 돼. 삼성전자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반영을 해버리잖아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그러면 재무제표까지 다 수정해야 돼요. 맞죠? 100만 원, 고작 100만 원 때문에 과거의 재무제표까지 수정을 하면 사람 돌아요. 맞죠? 돌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삼성전자 정도면 100만 원이 얼마 안 되니까 맞죠? 그냥 그 차이 나는 100만 원을 단기의 비용이나 단기의 수익으로 그냥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조작은 조작이지만 금액이 안 중요하니까 덜 조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단기 일괄 처리법은 과거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차이 나는 거 있잖아요. 정액법과 정률법의 차이 나는 거 그냥 단기의 손익으로 떨어버리고 그냥 2022년도부터 정률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수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까 사례로 따지면 여러분들 그대로인 그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인성이 그대로인 거죠. 맞죠? 그래서 신뢰가 가요. 이해되시겠어요? 반면에 단점은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안 뜯어 고치니까. 맞죠? 이게 아까로 따지면 성적 체계가 다른 거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익 조작은 분명히 한 거예요. 맞죠? 8년 동안에 우리가 8년 동안의 누적액은 당연히 누적 2월이 되는
우리가 미처분 이익에 반영하는 게 맞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단기에 손익으로 떨잖아. 이건 8년 동안의 누적 그냥 하루 우리가 그 1년도에 그냥 소익 또는 비용을 떨어버리는 거니까. 진짜 엄밀히 얘기하면 이익 조작 가능은 한 거예요. 이익 조작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단기 일괄 처리법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기에 손익으로 처리하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주로 중대하지 않은 오류에서 이 단기 일괄 처리법을 써요.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진법. 전진이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는 걸 전진한다라고 부르죠. 맞죠? 전진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맨날 드는 건데 앞으로 잘할게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게 전진법이에요. 알죠? 당초에 정액법으로 했던 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앞으로 정렬법으로 잘하면 되죠. 이게 전진법이에요. 이해되시겠? 앞으로 나아가자니까 뒤는 보지 말고 정액법으로 되어 있는 거 보지 말고 2022년도부터 이제 바꾸고자 하는 정렬법 달려가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전진법도 정액법은 내버려 두고 2022년도부터 이제 재무제표를 정률법으로 작성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은 여기 신뢰성 유지랑 똑같아요. 맞죠? 그리고 분명히 이익 조작도 안 한 거예요. 맞죠? 우리가 단기 일괄 처리법은 이익 조작을 한 거죠. 단기 손익으로 떨어버리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전진법의 단점. 당연히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같이 있으니까 비교가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요것들 뭐냐면 이 소급법하고 단기 일괄 처리법은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어디에든 반영하죠. 반영하기 때문에 이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에 알려주니까. 아시죠? 근데 문제는 요 전진법은 그냥 그 2억 차이 나는 거 무시하고요. 앞으로 정률법 잘하면 되죠. 요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했던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2억 있죠. 그걸 무시하고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기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전진법은 어디서 쓰냐면 여기 추정의 변경에서 써요. 회계 추정의 변경에서 씁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자, 들어보시면. 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요. 우리 기말마다 대손율 추정하죠. 맞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우리 회사가 대손을 한 1%로 추정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채권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겠죠. 채권에 대해서 뛸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2020년도에 대손율을 한 4%로 잡은 거예요. 추정을 한 겁니다. 추정.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추정의 변경이 그럼 당초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1%로 한 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추정을 변경해 나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의 변경이 전진법 써요. 맞죠? 과거에는 그 추정이 하자가 없었잖아요. 앞으로 추정치를 계속 잘 내가 추정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다 잘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그럼 실제 문제 풀어볼게.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모르니까. 자, 문제 좀 풀어보죠. 실제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여기는 대비 꼭 하셔야 돼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711페이지예요. 711. 자, 711페이지입니다. 교재 711페이지. 자, 711페이지에 여러분들 3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회계 변경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매출 채권의 대손 추정률을 변경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이래요. 맞나요? 맞죠? 이미 자체가 추정률 추정 맞죠?
아까 네 가지 해당하지 않으면 다 추정의 변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동그라미 2번. 자,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건 둘을 알 수 있는데 둘이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끔씩 오해하죠.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동시에 이루어지면? 아닙니다. 알 수 있는데 같이 일어나는 그 뜻이에요. 이루어지면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적용한대요. 맞죠? 왜냐하면 같이 일어나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부터 먼저 하는 건 맞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자,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해요. 불가능이라고 돼 있죠. 불가능. 그러니까 둘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이를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틀렸죠? 구분할 수 없으면 원칙 따라가니까 추정의 변경으로 봐요. 알죠? 이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거 특히 2, 3번. 자, 동그라미 4번. 자,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죠. 당연하죠. 우리 회사가 이익을 좀 조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정당하지 않지, 이건 당연히.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좀 유사하게 저자분이 모의고사에 출제를 했거든요. 이거 괜찮아가지고 어디냐면은요. 모의고사 문제긴 해요. 이거 실제 기출문제는 아니에요. 663페이지. 663페이지. 좀 기출문제랑 유사합니다, 여러분들. 663페이지에 5번이에요, 5번. 요거 실제 기출문제가 거의 유사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5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중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중대하지 않은 핵심 여기 중대하지 않은 오류죠. 맞죠? 그럼 이거 보셔야 돼요. 중대하지 않은 오류면 여기 당기의 손익에 반영하고 하는 거잖아요. 또는 당기를 걸 처리표 쓰고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손익 중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반영한다. 이거 맞아요. 영업의 손익. 알죠? 그리고 좀 이따 뒤에서 할 건데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오류를 단기에 수정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을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또는 이익이라 하거든요. 곧 할 거예요. 우리 전기가 과거잖아요. 과거의 오류를 단기에 발견해서 손실로 수정하다 그 뜻이에요. 응? 계정 과목 자체가 전기의 오류 있잖아요. 전기의 오류를 단기에 발견했다 빠져 있는 거예요. 단기에 발견해서 우리가 손실로 수정하다. 그게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고. 알죠? 이익은 이익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알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보이시죠? 중대한 오류. 그럼 중대하니까 요거 써야죠, 여러분들. 여기. 중대하니까 소급법 써야 돼요. 소급법이면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에 반영하는 거죠. 자,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 2월 이익잉여금, 요게 전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도 하죠. 회계 1급 때 반영하고 관련 잔액을 수정한대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류는 2021년도까지잖아요, 여러분들. 2022년도에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 2022년도에 발견을 했죠, 여러분들. 그럼 발견을 하면 그날 우리가 단기 중에 발견하면 단기의 장부는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마감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마감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감 안 돼 있으면 우리가 1월 1일자로 가가지고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장부 마감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언제 오류를 발견해도 그냥 1월 1일자 가서 수정하면 됩니다. 장부 마감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장부를 마감하면 못 고치는 거고 장부를 마감하면 우리가 1월 1일자에 반영하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자, 중대한 오류에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은 재작성한대요. 맞죠? 여기. 중대하면 여러분 재무제표 고친다면서요. 제작성이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맞는 표현이고. 동그라미 4번. 자, 충당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도 오류 수정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거 추정의 변경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류 수정, 이거 회계 변경이죠. 누가 봐, 회계 변경. 추정의 변경이 아까 회계 변경이었죠, 여러분들. 이건 추정 바꾸는 거, 추정치. 대신 오류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이 추정이 좀 다른 추정이 좀 올바른 것 같은데 이게 오류 수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추정치를 바꾸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충당부채로 잡았던 게 그 금액이 올바랐던 거예요. 올바랐는데 새로운 그 사건이 생겨가지고 당초에 추정치 바꾼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가끔 요거를 출제를 하더라고. 아주 가끔 잊을만 하면.